서울은 사흘 밤낮으로 쏟아지는 폭우에 잠겨 있었다.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은 쓰레기와 진흙이 뒤섞인 검은 강물처럼 변해버렸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도시를 짓누르는 듯한 묵직한 먹구름만이 낮게 깔려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지는 거리의 풍경은 마치 눈물에 얼룩진 화장처럼 기괴하고 쓸쓸해 보였다. 허름한 나이트클럽 뒷골목에 짙은 어둠 속에서 강진혁은 축축한 벽돌담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빗물이 그의 날카로운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하얀 입김은 손가락 끝에서 타들어가는 담배 연기와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다. 자신의 진짜 이름과 영광스러운 경찰 배지를 버리고 깡패 김준서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피비린내와 폭력이 난무하는 늑대들의 소굴에서 그는 너무 오래 살았다. 때로는 정의로웠던 옛 경찰의 영혼이 아직 존재하는지, 아니면 이 진흙탕 속에서 이미 죽어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오늘 밤은 그가 잠입해 있는 범죄 조직 천지그룹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마약 유통구역을 침범한 흑룡파를 상대로 피해 숙청을 감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진혁은 선봉대를 이끄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는 조직의 신뢰를 증명하는 동시에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질척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오며 진혁의 복잡한 상념을 끊어놓았다. 폭력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검은 옷을 맞춰 입은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단검을 들고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번뜩이는 무기들은 섬뜩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진혁은 피우던 담배를 무릉덩이에 던지고 구두 끝으로 비벼껐다. 마치 남아있는 마지막 인간성을 지식이듯 단호한 동작이었다. 그는 가죽 재킷에 깃을 세우며 눈빛을 차갑게 바꿨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익숙해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무감각한 살기가 그의 전신을 감쌌다. 무리는 침묵 속에서 부두 끝에 위치한 패창고를 향해 이동했다. 흑룡파의 밀수품이 보관된 아지트로 알려진 곳이었다. 녹슨 쇠의 냄새와 짠바다 내음이 뒤섞여 숨막히는 긴장감을 조성했다. 옆 사람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팽팽한 정막이 감돌았다. 굳게 닫혀있던 창고의 철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자 고막을 찢는 듯한 함성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광기 어린 난투극이 시작되었다. 진혁은 먹이를 노리는 표범처럼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의 주먹과 발차기는 정확하게 상대의 급소를 파고들었다. 나무 상자 위로 붉은 피가 튀고 기름때 묻은 시멘트 바닥이 붉게 물들었다. 진혁의 전투 기술은 일반적인 깡패들의 투박함과는 차원이 달랐다. 특수부대, 무술과 실전 경험이 완벽하게 결합된 그의 몸짓은 간결하고 잔인했다. 쓰러진 적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부하들이 밖에서 잔챙이들을 처리하는 동안 진혁은 무리에서 이탈해 창고 2층 관리 사무실로 향했다. 단순히 구역 다툼이 아니라 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두운 복도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기며 재킷 주머니 속에 숨겨둔 소음기 장착 권총을 꽉 쥐었다. 그때 복도 끝방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유흥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두려움의 비명이 아니었다. 억눌린 분노와 처절한 절망이 담긴 소리였다. 진혁은 벽에 몸을 붙이고 반쯤 열린 문틈으로 안을 살폈다. 그의 피를 끓게 만드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문신을 한 3명의 사내가 의자에 묶인 젊은 여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찢겨 있었고 아름다운 얼굴은 구타로 인해 멍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천지그룹의 회장 윤태수의 외동딸 윤서연이었다. 진혁의 최종 목표인 윤태수의 딸이 왜 이런 위험한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것은 경찰이나 조직 모두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다. 진혁은 딜레마에 빠졌다. 놈들 중 하나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더니 목에 칼을 들이댔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신체 일부를 잘라 아버지에게 선물로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흑룡파의 사업을 건드린 대가라는 것이었다. 놈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애원이나 나약함을 보이는 대신 칼을 든 자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놈의 얼굴에 피 섞인 침을 뱉었다. 비열한 자들에 대한 경멸을 담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모욕을 당한 깡패가 분노하며 칼을 높이 쳐들었다. 그녀의 얼굴을 그어버릴 기세였다. 진혁은 더 이상 신분이나 임무를 따질 시간이 없었다. 무고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그의 이성을 지배했다. 진혁은 망설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나는 굉음에 새놈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칼을 들고 있던 놈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손목에 총알을 맞았다. 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진혁은 바람처럼 달려가 두 번째 놈의 턱에 돌려차기를 꽂아 넣었다. 놈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기절했다. 남은 한 놈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덤벼들었지만 진혁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수도로 놈의 목덜미를 강타했다. 순식간에 상황은 종료되었다. 세 명의 깡패가 바닥에 쓰러져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진혁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숨이 조금도 가쁘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진혁은 총을 집어넣고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냈다. 서연이 움찔하며 몸을 웅크렸다. 진혁은 낮은 목소리로 안심시켰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목을 파고든 밧줄을 끊어냈다. 깡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하고 전문적인 손길이었다. 밧줄이 풀리자 서연이 비틀거렸고 진혁은 재빨리 그녀의 어깨를 부축했다. 가까이서 맡은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은은한 제스민 향기가 났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진혁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녀는 남자의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서 잔혹함과 냉정함을 보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깊은 슬픔도 읽어냈다. 그것은 지독한 고독이었다. 당신은 누구죠? 서연이 물었다. 두려움과 피로로 목소리가 잠겨 있었지만 특유의 기품은 잃지 않았다. 진혁은 대답 대신 자신의 가죽 재킷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덮어주었다. 찢어진 옷과 상처를 가려주기 위해서였다. 김준서입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살폈다. 그녀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 조직 보스의 딸에게 감정을 들키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그 소리는 공권력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음을 의미했다. 진혁은 서둘러야 했다. 지금 경찰에 잡히면 잠입 수사는 물거품이 되고 서연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다. 가야 합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진혁이 돌아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손은 서연에게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마치 구명줄을 잡은 사람처럼 절박했다. 두 사람은 어두운 복도를 달려 뒷문으로 향했다. 진혁은 서연을 보호하며 장애물을 피했다. 밖에는 여전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진혁은 자신의 몸으로 비와 바람을 막아주며 그녀를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는 골목으로 이끌었다. 운전석에서 중년의 남자가 뛰어나와 뒷문을 열었다. 그는 서연의 엉망이 된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서연은 지친 몸을 뒷좌석에 뉘었지만 시선은 빗속에 서 있는 진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진혁은 문을 닫으며 운전기사에게 출발 신호를 보냈다. 차가 출발하려던 순간 창문이 내려갔다. 서연이 젖은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고마워요. 김준서 씨. 진심이 담긴 그녀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진혁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는 홀로 남겨졌다. 진혁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전투의 여운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 때문이었다. 가혹한 운명은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했다.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국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저장되지 않은 번호를 눌렀다. 흑룡파 제압 완료. 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건조한 보고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경찰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변수인가? 윤태수의 딸 윤서연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진혁은 무거운 한숨을 삼키며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팀장은 냉혹한 명령을 내렸다. 그녀에게 접근해. 윤태수의 유일한 약점이다. 정보를 빼내라. 진혁은 전화를 끊고 빗물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입안에서 쓴맛이 느껴졌다. 이제 그는 단순한 잠입 경찰이 아니었다. 생명의 은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한 여자의 진심을 이용해야 하는 비열한 사기꾼이 되어야 했다. 그는 옷깃을 여미며 도시의 불빛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그림자가 젖은 바닥 위로 길게 늘어졌다. 외롭고 일그러진 그림자였다. 그것은 정의를 위해 괴물이 되어야 하는 그의 운명과 닮아 있었다. 천지그룹의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검은색 마천루였다. 그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권력의 정점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마치 윤태수 회장의 발 아래 놓인 장난감 세상처럼 작게만 느껴졌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최고급 쿠바산시가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다. 강진혁은 뒷짐을 진 채 윤태수의 책상 앞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온몸의 감각은 곤두서 있었다. 윤태수는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진혁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것은 충직한 부하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쓸모 있는 사냥개를 평가하는 주인의 눈빛이었다. 자네가 내 딸을 구했다고 들었다. 윤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흑룡파 놈들이 내 가족을 건드릴 줄은 몰랐다. 네가 아니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지. 아주 큰 공을 세웠어. 김준서. 진혁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절도 있게 대답했다. 조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과찬이십니다. 그의 대답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도 있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 위였다. 윤태수는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며 말했다. 박 부회장은 자네를 의심하더군. 너무 타이밍이 좋았다고 말이야. 하지만 나는 내 눈을 믿는다. 자네의 눈에는 야망과 도끼가 있어. 우리 같은 놈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지. 진혁은 숨을 죽였다. 박 부회장. 그는 조직 내에서 가장 교활하고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앞으로의 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했다. 윤태수가 뒤를 돌아보며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오늘부터 현장직은 그만두고 내 딸 서연이의 경호를 맡아라. 24시간 밀착 경호다. 이것은 진혁에게 주어진 황금 같은 기회였다. 조직 보스의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은 수사팀이 그토록 원하던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호랑이 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자살 행위와도 같았다. 진혁은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목숨을 바쳐 아가씨를 지키겠습니다. 진혁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윤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카드키 하나를 꺼내 던져주었다. 서연이 머무는 성북동 저택의 출입 카드였다. 그녀는 예민한 아이야. 신경 쓸 게 많을 거다. 나가봐. 회장실을 나온 진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게만 보였다. 그는 이제 깡패를 넘어 이 거대한 범죄 제국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파고들어야 했다. 김준서라는 가면은 점점 더 두껍고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성북동에 위치한 윤태수의 저택은 요새와 다름없었다. 높은 담벼락 위에는 감시 카메라와 센서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고 정원 곳곳에는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웅장한 외관과는 달리 저택 내부는 기묘할 정도로 고요하고 적막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박물관 같았다. 가사 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응접실에서 기다리던 진혁은 계단 위에서 내려오는 서연을 보았다. 며칠 전에 처참했던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우아한 흰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하지만 창백한 안색과 왼쪽 손목에 감긴 붕대는 그날의 악몽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연은 진혁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진혁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오늘부로 아가씨의 개인 경호를 맡게 된 김준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 그는 빗속에서 피를 뒤집어 쓴 채 자신을 구해준 구원자이자 무자비한 살인기계였다. 그런 그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자신의 집안에 서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복잡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가 보내셨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시선을 돌렸다. 나는 경호원 따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감시자를 붙이신 거네요. 그녀의 말투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불신과 반항심이 묻어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맞은편이 아닌 문 옆에 비스듬히 섰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위치였다. 감시가 아닙니다. 아가씨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번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사무적인 어조로 답했다. 지난번 같은 일. 그 단어가 나오자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진혁을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은 내가 불쌍해 보이나요? 깡패 주제에 사람을 구하는 척 연기하는 건가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가시 같았다. 진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녀의 도발을 받아넘겼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아가씨가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제 임무는 아가씨가 다치지 않게 하는 것. 그뿐입니다. 그의 냉정한 태도에 서연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다. 첫날의 일과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연은 주로 자신의 방이나
정원의 온실에 틀어박혀 시간을 보냈다. 진혁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주변을 경계했다. 겉으로는 경호 업무에 집중하는 듯했지만 그의 진짜 임무는 따로 있었다. 서연이 낮잠을 자는 틈을 타 진혁은 그녀의 차량과 거실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초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손에 익은 작업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사생활을 훔쳐봐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한 구석을 찌릿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었다. 저녁 무렵 서연은 외출 준비를 하고 내려왔다. 그녀가 향한 곳은 청담동의 한 갤러리였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운전석의 진혁과 뒷좌석의 서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백미러를 통해 본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갤러리에 도착하자 서연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그녀는 미술재단을 운영하며 신진 작가들을 후원하고 있었다. 범죄 수익으로 세워진 재단이었지만 그녀가 예술을 대하는 태도는 진지하고 순수했다. 진혁은 전시장 입구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림을 설명하며 웃는 그녀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피 묻은 돈으로 만들어진 온실 속에서 피어난 꽃이었다. 하지만 그 꽃은 자신이 뿌리내린 흙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혐오하고 있었다. 진혁은 갤러리 관장과 대화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인이어 이어폰을 통해 도청하며 수첩에 기록했다. 그때 수상한 남자 2명이 갤러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이 진혁의 눈에 포착되었다. 그들은 그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서연의 동태만을 살피고 있었다. 진혁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흑룡파의 잔당이거나 아니면 박 부회장이 보낸 감시자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진혁은 무전기를 통해 외곽에 대기 중인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3시 방향 2명. 신원 확인하고 조용히 처리해. 소란 피우지 말고. 그의 명령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서연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위치를 잡았다. 서연은 진혁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놀란 듯 그를 올려다보았다. 왜 그러죠?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진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관람객이 많아져서 조금 더 가까이서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보십시오. 그의 거짓말은 매끄러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차 안의 정막을 채웠다. 서연이 불쑥 입을 열었다. 아까 그 사람들, 나를 노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예리했다. 진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처리했습니다. 서연은 씁쓸한 표정으로 웃었다. 내 인생은 언제나 이래요. 어딜 가나 감시당하고 누군가의 표적이 되죠. 당신도 그들 중 하나일 뿐이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인형. 그녀의 자주 섞인 말은 진혁의 가슴을 후팠다. 저는 인형이 아닙니다. 진혁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아가씨는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아가씨를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닌 진심이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백미러 속의 진혁을 응시했다. 그날 밤 진혁은 자신의 안전가옥으로 돌아와 경찰청 서버에 접속했. 오늘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는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도청한 대화 내용을 파일로 첨부했다. 타겟 접근 성공. 신뢰 구축 단계 진입 중. 특이사항 없음. 보고서의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의 손가락이 머뭇거렸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서연의 슬픈 미소가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무고한 한 여자의 영혼을 짓밟고 있었다. 진혁은 위스키 한 잔을 들이키며 쓴맛을 삼켰다. 경찰 배지를 반납할 때 다짐했던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다.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는 괴물이 되어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 괴물이 사랑을 알게 될 줄은 몰랐다.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연의 호출이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편안한 복장으로 정원에 나와 있었다. 김준서 씨, 오늘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녀는 난처한 표정으로 진혁을 바라보았다. 저를 데리고 도망쳐 줄 수 있나요? 딱 하루만요. 그녀의 돌발적인 제안에 진혁은 당황했다. 도망이라뇨,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회장님께 보고되지 않은 일정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지만 내심 그녀의 일탈이 궁금했다.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에게 호소했다. 아버지 몰래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당신이 나를 감시하는 게 임무라면 내가 어디에 있든 따라오면 되잖아요. 제발요.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그녀의 눈망울은 거절할 수 없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다. 진혁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것은 그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또한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 장소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 수집의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만약 일이 잘못되어 윤태수에게 들킨다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다. 알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진혁은 결단을 내렸다. 서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것은 처음으로 그에게 보여주는 꾸밈없는 미소였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진혁은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두 사람은 경호 차량 대신 진혁이 준비한 낡은 세단을 타고 저택을 빠져나갔다.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몰래 빠져나가는 과정은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서연은 조수석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아이처럼 즐거워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추모공원이었다. 서연은 꽃 한 다발을 들고 어느 묘비 앞에 섰다. 그곳에는 그녀의 어머니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윤태수의 아내가 아닌 평범한 여자로서 살다간 비운의 여인이었다. 서연은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왔어. 이번에도 혼자 와서 미안해. 서연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진혁은 멀찍이 떨어져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슬픔은 너무나 깊고 투명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려왔다. 그녀는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 질식해가고 있었다. 한참을 울던 서연이 진혁을 불렀다. 김준서 씨, 이리 와봐요. 진혁이 다가가자 그녀는 그를 어머니에게 소개했다. 엄마, 이 사람은 나를 구해준 사람이야. 깡패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녀의 말에 진혁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잠이 들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곤히 잠든 그녀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다. 진혁은 신호대기 중에 잠시 차를 세우고 재킷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다. 그리고 무심코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려다 멈칫했다. 그의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녀는 너무나 깨끗했다. 닿아서는 안 될 존재였다. 진혁은 손을 거두고 핸들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설령 그것이 그녀를 파멸시키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그날 밤 진혁은 보고서에서 추모공원 방문 내용을 삭제했다. 그것은 그와 그녀만이 공유하는 첫 번째 비밀이 되었다. 작은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천지그룹의 2인자 박종일 부회장은 의심이 많고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뱀 같은 눈으로 조직 내부를 감시하며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싹을 가차없이 잘라냈다. 그런 그에게 윤태수 회장의 총애를 받으며 급부상한 김준서, 즉 강진혁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박 부회장은 강남의 고급 룸살롱 VIP룸에 앉아 독한 양주를 들이켰다. 그의 앞에는 며칠 전 진혁이 처리했다던 흑룡파 사건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너무나 완벽했다. 경찰의 개입 시점과 진혁의 대처가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딱 맞아떨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쥐새끼의 냄새를 맡았다. 그는 부하를 시켜 진혁과 윤서연을 자신이 관리하는 물류 창고로 호출했다. 명분은 신규 사업 현장 시찰이었지만 실상은 진혁을 시험하기 위한 함정이었다. 비가 그친 뒤에 도시는 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창고로 향하는 길은 음산하기 그지없었다. 서연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버지가 아닌 박 부회장의 호출이라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운전대를 잡은 진혁의 표정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뒤따르는 차량들을 확인했다. 박 부회장의 직속 신복들이었다. 단순한 시찰이 아님을 직감했다. 도착한 물류 창고는 거대하고 텅 비어 있었다. 중앙에는 박 부회장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주변을 무장한 조직원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먼지 냄새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섞여 있었다. 진혁은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경계태세를 취했다. 어서 오게. 김준서. 그리고 우리 아가씨. 박 부회장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반겼다. 그의 발치에는 피투성이가 된 남자 한 명이 포대 자루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타당한 남자는 희미한 신음소리만 내뱉고 있었다. 서연이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박 부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놈이 우리 정보를 경찰에 팔아넘긴 쥐새끼야. 자네가 오기 전까지 좀 손봐주고 있었지.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진혁을 응시했다. 진혁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는 조직의 말단 조직원이었다. 아마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희생양이 된 것이 분명했다. 박 부회장은 진혁의 반응을 살피며 테이블 위에 놓인 회칼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자네가 마무리해. 쥐새끼를 처리하는 법을 아가씨께도 보여드려야지. 우리 조직에 들어온 이상 피를 무서워해서는 안 되니까.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진혁이 정말로 조직에 충성하는지 아니면 경찰의 끈아풀인지 확인하려는 잔인한 도박이었다. 진혁은 칼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만해요. 당장 멈추세요. 하지만 박 부회장은 낄낄거리며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아가씨,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당신을 지키는 개가 얼마나 잘 무는지. 진혁은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살려달라는 눈빛으로 진혁을 올려다보았다. 진혁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무고한 사람을 해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망설인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서연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선택을 내려야 했다. 그는 순식간에 몸을 돌려 칼을 박 부회장의 부하에게 던지는 대신 남자의 허벅지를 찔렀다. 비명소리가 창고를 울렸다. 치명상을 피하되 고통은 극심한 부위였다. 피가 솟구쳤다. 진혁의 얼굴에 붉은 피가 튀었다. 그는 잔혹한 표정을 연기하며 남자의 멱살을 잡았다. 누구 사주를 받았어 불어 진혁이 으르렁거렸다. 그는 남자의 귀에 아주 작게 속삭였다. 기절한 척해 살고 싶으면. 남자는 고통 속에서도 진혁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거품을 물며 눈을 뒤집었다.
진혁은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박 부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박수를 쳤다. 훌륭해. 과연 회장님이 아끼는 이유가 있군. 하지만 아직 부족해. 그는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대기하던 덩치 큰 사내 5명이 쇠몽둥이를 들고 튀어나왔다. 자네 실력이 소문만큼 대단한지 직접 보고 싶군. 이 녀석들을 뚫고 아가씨를 데리고 나가봐. 박 부회장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내들이 진혁에게 덤벼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진혁을 불구로 만들거나 죽이려는 속셈이었다. 진혁은 서연을 구석으로 밀치고 날아오는 몽둥이를 팔로 막았다.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반격에 나섰다. 좁은 공간에서의 난투극은 처절했다. 그는 첫 번째 놈의 명치를 가격하고 무릎으로 얼굴을 뭉개버렸다. 뒤에서 접근하는 놈의 팔을 꺾어 무기를 빼앗은 뒤 그것으로 다른 놈의 머리통을 후려갈겼다. 피와 땀이 뒤섞여 시야를 가렸지만 진혁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앞에서 진혁은 괴물처럼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괴물은 오직 그녀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고 있었다. 놈들의 몽둥이가 진혁의 등과 어깨를 강타할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찢어지는 듯했다. 마지막 남은 거구의 사내가 품에서 단검을 꺼내 휘둘렀다. 진혁은 피할 공간이 없었다. 그는 왼팔을 들어 칼날을 받아냈다. 날카로운 칼이 살을 가르고 뼈에 닿는 끔찍한 소리가 났다. 붉은 선혈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다. 하지만 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칼이 박힌 상태에서 놈의 목을 움켜쥐고 그대로 벽에 처박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손으로 넥타이를 풀어 팔에 상처를 지혈했다. 그리고는 멍하니 서 있는 박 부회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살벌했다. 박 부회장의 경호원들이 총을 꺼내려 했지만 박 부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테스트는 통과한 겁니까? 진혁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박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군. 인정하지. 오늘은 이만 돌아가게. 그는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진혁의 무력에 적이 당황한 기색이었다. 진혁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정중했다. 서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혁의 성한 팔을 잡고 그를 부축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이 운전대를 잡았다. 진혁은 과다출혈로 인해 의식이 흐릿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엑셀을 밟았다.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안 됩니다. 병원은 기록이 남습니다. 저택으로 가야 합니다. 진혁이 힘겹게 말했다.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서연은 이를 악물고 핸들을 꺾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여자가 되어야 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진혁을 자신의 방에 딸린 비밀 응접실로 데려갔다. 다른 고용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구급 상자를 가져와 익숙하지 않은 손길로 진혁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드러난 진혁의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칼에 베인 자국, 총상 흉터, 타박상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소독약을 바르며 흐느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삶을 사는 거냐고요. 진혁은 고통을 참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지만 그 속에 담긴 고단함은 진심이었다. 서연은 붕대를 감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달라요. 아까 그 사람을 찌를 때 당신 손이 떨리는 걸 봤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쁜 세상에 갇혀 있을 뿐이지. 그녀의 말은 진혁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다. 그녀는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침묵 속에 흐르는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치료가 끝나고 서연이 물러나려 할 때 진혁이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이 세계에서 도망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경호원이 아닌 한 남자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의 경고였다. 서연은 슬픈 눈으로 그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을 두고는 못 가요. 이제는 그녀의 대답은 폭탄과도 같았다. 두 사람 사이의 선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진혁은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 고립된 두 남녀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위험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 시각 박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고 CCTV 녹화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진혁이 남자를 찌르기 직전 멈칫하는 1초의 순간, 그리고 귀에다 무언가 속삭이는 장면이 확대되었다. 박 부회장의 입가에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냄새가 나. 아주 고약한 경찰 냄새가 말이야. 그는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준서의 뒷조사를 다시 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털어 없는 기록이라도 만들어. 이놈은 가짜야.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끝났다.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진혁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서연의 방 소파에 누워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그는 손에 쥐고 있는 작은 칼자루를 놓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곁에 앉아 밤새 그를 간호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이마에 닿을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일이면 다시 냉혹한 현실이 닥쳐올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수호기사로 남고 싶었다. 비록 그것이 거짓된 연극일지라도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강진혁은 눈을 떴지만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특히 칼에 베인 왼쪽 팔은 불에 데인 듯한 자결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강렬한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침대맡에 엎드려 잠든 윤서연의 온기였다. 그녀의 속눈썹은 아직 젖어 있었고 고르게 내쉬는 숨결이 그의 손등에 닿을 때마다 진혁의 심장은 묘한 박동으로 뛰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른 한 손을 들어 허공에서 머뭇거리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될 순백의 꽃을 만지는 기분이었다. 그때 서연이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다. 잠기운이 가득한 눈동자가 진혁과 마주치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일어났어요. 몸은 좀 어때요? 열은 내렸나요? 그녀는 다급하게 그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질문을 쏟아냈다. 그녀의 걱정은 너무나 순수해서 진혁의 가슴을 찔렀다. 괜찮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혁은 쉰 목소리로 대답하며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다. 서연은 서둘러 베개를 받쳐주며 그를 도왔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좁은 공간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젯밤의 격정적인 감정이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왜 그렇게 무모하게 굴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서연이 원망 섞인 눈빛으로 그를 타박했다. 진혁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가씨를 지키는 것이 제 임무니까요. 그것은 훈련된 거짓말이었지만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진심이기도 했다. 그는 이제 임무와 감정을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임무. 그놈의 임무. 서연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나는 당신이 내 경호원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조직도, 이 지긋지긋한 돈도 없는 곳에서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녀의 고백은 진혁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다. 진혁은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을 끌어당겼다. 서연이 균형을 잃고 그의 품으로 안겼다.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를 넘었습니다. 그가 사과하려 입을 열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입술을 막았다.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 폭풍 같았다. 진혁은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잊고 있던 본능에 몸을 맡긴 채 그녀를 끌어안고 깊게 입을 맞췄다. 거짓된 신분과 잔혹한 현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순간은 진혁의 주머니 속에서 울린 진동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짧고 건조한 진동 패턴. 그것은 긴급 작전 지시를 알리는 암호였다. 진혁은 천천히 입술을 떼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혁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그녀를 밀어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사랑에 빠진 연인이 아니었다. 임무를 위해 감정을 난도질해야 하는 비정한 사냥개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발신자 제한 번호로 온 메시지는 간결했다. 디데이 내일 밤 회장의 개인 금고에 있는 이중장부를 확보하라. 실패는 없다. 경찰청의 최후 통첩이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윤태수의 제국은 무너질 것이고 서연의 세상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 진혁은 세면대물을 틀어놓고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그는 지금 서연과 사랑 노름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타겟의 딸이고 자신은 그녀를 이용해 정보를 빼내야 하는 스파이였다. 그는 젖은 얼굴을 닦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뇌까렸다. 넌 살인자보다 더 나쁜 놈이야. 욕실을 나온 진혁의 표정은 다시 차갑게 굳어 있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수줍은 듯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가씨, 부탁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절박했다. 말해봐요. 뭐든지 들어줄게요. 서연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눈빛을 보냈다. 진혁은 그 눈빛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회장님의 서재에 들어가야 합니다. 박 부회장이 회장님을 배신하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가씨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서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있어 아버지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박 부회장은 더 큰 위협이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진혁을 믿고 있었다. 아버지는 서재 금고 비밀번호를 매주 바꾸세요. 하지만 패턴이 있어요.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비밀을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기일과 제 생일을 조합해서 만드세요. 오늘은 아마 이 번호일 거예요. 그녀가 건넨 쪽지에는 숫자 6자리가 적혀 있었다. 진혁은 그 쪽지를 받아 쥐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서연이 그에게 준 마음의 증표였지만 그는 이것을 그녀의 심장에 꽂을 빗으로 사용할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흔들리는 눈빛을 감췄다. 그날 오후 윤태수가 회의를 위해 외출한 틈을 타 진혁은 작전을 개시했다. 저택의 경비 시스템은 이미 그가 장악하고 있었기에 잠시 무력화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처럼 복도를 가로질러 2층 서재로 향했다. 서재 안은 거대한 책장과 고가의 골동품들로 채워져 있었다. 진혁은 망설임 없이 책상 뒤편의 그림 액자를 떼어냈다. 그 뒤에 육중한 강철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이 알려준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삐빅. 경쾌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낡은 USB 하나와 가죽으로 된 장부가 놓여 있었다. 천지 그룹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과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담긴 윤태수의 목숨줄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진혁은 재빨리 장부를 꺼내 품에 넣고 USB를 복사했다. 모든 과정은 3분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진혁은 자신의 영혼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금고문을 닫고 액자를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흔적을 지우고 나오려는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준서 씨 거기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진혁은 숨을 멈췄다.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금고를 건드린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다행히 발소리는 멀어져 갔다. 아마도 그를 찾아 다른 방으로 이동한 듯했다. 진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빠져나갔다. 빗방울이 다시 굵어지고 있었다. 그는 빗속에서 몸을 식히며 품속의 장부를 꽉 움켜쥐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태수는 기분이 좋은지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내일이면 흑룡파 놈들을 뿌리 뽑고 강남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사업은 더 번창하겠지. 서연아, 너도 이제 재단 일에만 신경 쓰지 말고 회사 일을 배우거라. 서연은 밥알을 세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저는 그쪽 일에는 관심 없어요. 아버지. 윤태수는 혀를 찼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는 진혁을 보며 술잔을 들었다. 김준서. 자네 덕분에 든든해. 내일 거사가 끝나면 자네를 정식으로 간부로 승격시키겠다. 진혁은 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내일이면 당신은 감옥에 갈 것이고 나는 경찰로 복귀할 것이다. 승진 따위는 없다. 이 모든 대화가 부조리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고 진혁은 정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서연이 다가와 그의 옆에 섰다. 성공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혁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아가씨를 위협하는 것들은 사라질 겁니다. 서연은 안도하며 미소 지었다. 다행이에요. 이 일이 다 끝나면 우리 어디론가 떠날까요? 제주도도 좋고 아니면 해외로 가도 좋고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해요. 그녀는 희망에 부풀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혁은 차마 그녀의 눈을 볼 수 없었다.
그녀가 꿈꾸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다. 내일 밤이면 그녀는 아버지를 팔아넘긴 배신자를 증오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 지옥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다. 약속할게요. 모든 게 정리되면 그때 같이 가요. 진혁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는 마지막 위안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이었다. 서연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비가 거세지며 천둥이 쳤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정원의 나무들이 기괴한 형상으로 비틀거리는 듯했다. 진혁은 품속에 있는 장부의 모서리가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 소리처럼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날 밤늦게 진혁은 안전가옥 근처의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물건 확보했습니다. 내일 밤 10시. 작전대로 진행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고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군. 내일 현장에서 보자. 팀장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진혁은 전화를 끊고 빗속을 걸었다. 빗물이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경찰이라는 사실이 이렇게나 혐오스러웠던 적이 없었다. 그는 저택으로 돌아와 서연의 방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불이 꺼진 방에서 그녀는 아마 그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잠들어 있을 것이다. 진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사랑한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 밖으로 내뱉은 고백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그는 돌아섰다. 이제 남은 것은 파국뿐이었다. 내일 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여자의 세계를 완벽하게 파괴할 것이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 부회장의 신복이었다. 그는 젖은 카메라를 닦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오는 진혁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쥐새끼가 드디어 꼬리를 밟혔군.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폭풍의 눈 속에 있는 두 사람은 아직 다가올 재앙을 알지 못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 굴러가며 그들을 파멸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폭우가 멈춘 서울의 하늘은 잿빛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천지 그룹 본가에는 폭풍전야의 불길한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정원의 나무들은 유령처럼 희미하게 흔들렸고 저택을 지키는 경호원들의 표정에는 전에 없던 날 선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강진혁은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연인이 아니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난다. 그는 재킷 안쪽 주머니에 장전된 권총과 경찰 특공대와의 통신을 위한 초소형 이어폰을 챙겨 넣었다. 그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오전 10시. 윤태수 회장의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장소는 본가 지하에 위치한 밀실 회의장이었다. 진혁이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박종일 부회장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진혁을 노려보며 비릿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윤태수 회장이 싸늘한 얼굴로 상석에 앉아 시가를 태우고 있었다. 자네가 늦었군. 김준서. 아니, 쥐새끼라고 불러야 하나. 박 부회장이 조롱 섞인 어조로 입을 열었다. 진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윤태수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윤태수는 말없이 턱짓으로 테이블 위를 가리켰다. 테이블 위에는 몇 장의 사진이 흩어져 있었다.
어젯밤 빗속에서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통화하는 진혁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박 부회장은 의기양양하게 사진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놈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경찰 끈앞풀입니다. 어젯밤 누구에게 보고를 한 건지 뻔하지 않습니까? 윤태수의 눈빛이 매섭게 진혁을 향했다. 해명해라. 사실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만약 진혁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 방을 살아서 나갈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진혁은 사진을 집어들고 덤덤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박 부회장님, 고작 이걸로 저를 엮으시려는 겁니까? 너무 허술하시군요. 제가 어젯밤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그의 여유로운 태도에 박 부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무슨 헛소리야. 경찰에게 정보를 넘긴 게 분명한데. 박 부회장이 소리쳤다. 진혁은 차분하게 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이걸 먼저 들어보십시오. 박 부회장이 흑룡파와 내통하며 회장님을 몰아내려고 꾸민 모의 내용입니다. 녹음기에서 박 부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태수, 그 늙은이 이제 갈 때가 됐어. 이번 거래만 성사되면 내가 회장 자리에 앉는 거야. 김준서 그놈한테 뒤집어 씌우고 처리하면 돼. 그것은 진혁이 며칠 밤을 새워 정교하게 조작하고 짜깁기한 음성 파일이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그럴싸해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다. 박 부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건 조작이야, 회장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놈이 함정을 판 겁니다. 그는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윤태수의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윤태수는 평소 의심이 많았고 최근 박 부회장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던 터였다. 내 눈이 감히 내 등을 쳐 윤태수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서랍에서 황금색 권총을 꺼내 박 부회장을 겨누었다. 박 부회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회장님, 제발 제가 모신 세월이 얼만데 저런 놈의 말을 믿으십니까? 억울합니다. 진혁은 백기를 박듯 덧붙였다. 제가 공중전화로 연락한 것은 흑룡파 내부의 정보원이었습니다. 박 부회장이 오늘 밤 경찰을 끌어들여 회장님을 체포하게 만들고 그 틈을 타 조직을 장악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윤태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방아쇠를 당겼다. 탕괭음과 함께 박 부회장의 이마에 구멍이 뚫렸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붉은 피가 고급 카펫을 적시며 퍼져나갔다. 윤태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총을 내려놓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믿었던 이인자를 자신의 손으로 처단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진혁은 조용히 다가가 윤태수의 어깨를 부축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조직을 위한 결단이셨습니다. 윤태수는 판한 눈으로 진혁을 바라보았다. 준서야, 이제 믿을 건 너뿐이다. 내 곁에 남아다오. 이 늙은이를 지켜줘. 천하의 마약왕이 늙고 나약한 노인처럼 애원하고 있었다. 진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목숨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시신을 수습하고 회의실을 나온 진혁은 피 냄새에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아야 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적을 제거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을 또다시 더럽혔다. 이것이 정의인가? 악을 잡기 위해 더 큰 악이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혼란스러움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정원으로 나왔다. 차가운 안개가 그의 뜨거운 얼굴을 식혀주었다. 그때 정원수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나무 뒤에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가 어디까지 봤는지,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진혁은 짐짓 태연한 척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가씨, 여기서 뭐 하십니까? 날씨가 찹니다. 들어가시죠. 하지만 서연은 뒷걸음질 치며 그를 피했다. 그녀의 시선은 진혁의 소매에 묻은 붉은 핏자국에 고정되어 있었다. 또 피냄새가 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 부회장님이 죽었나요? 그녀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로 예리했다. 진혁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이 긍정의 대답임을 안 서연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다.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아버지를 지키는 개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악마인가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혁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을 맞췄다. 저는 아가씨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은 진심입니다. 거짓말.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진혁이 회의실에서 나올 때 떨어뜨린 경찰 로고가 희미하게 새겨진 만년필형 녹음기였다. 박 부회장의 목소리를 조작할 때 사용했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거 당신 주머니에서 떨어졌어요. 서연이 녹음기를 내밀었다. 진혁의 심장이 갯는 듯 했다. 그녀가 저 녹음기의 정체를 안다면 그가 박 부회장을 모함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경찰이라는 사실까지도.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녹음기를 꽉 쥐었다. 아까 들어봤어요. 박 부회장님 목소리. 이상했어요. 끊어지고 이어붙인 것 같은. 당신이 만든 거죠.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녀는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진혁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고 윤태수를 부르면 그는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작전은 실패하고 그는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는 체념한 듯 눈을 감고 처분을 기다렸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고함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뺨을 감쌌다. 진혁이 눈을 뜨자 서연이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했어요? 서연이 흐느끼며 물었다. 그녀는 그가 경찰이라는 것보다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위험한 도박을 했다는 사실에 더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진혁은 이미 선과 악을 넘어선 사랑하는 남자였다. 진혁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야만 아가씨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박 부회장이 살아있었다면 아가씨와 회장님 모두 위험했을 겁니다. 이것은 절반의 진실이었다. 서연은 그 말을 믿기로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을게요. 아무도 모르게.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편이 아닌 진혁의 편을 선택했다. 그것이 폐륜이고 배신일지라도 그녀는 사랑을 택했다. 그때 저택의 정문이 열리고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오늘 밤 예정된 조직의 대규모 회합을 위해 간부들이 도착한 것이다. 동시에 진혁의 인이어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 대원 위치로 10분 뒤 진입한다. 타겟은 윤태수. 저항시 발포 허가한다. 진혁은 몸을 일으켰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아가씨, 지금 당장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문을 잠그고 이불 속에 숨어 계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서연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당신 어디 가는 거예요? 그녀가 진혁의 옷자락을 잡았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다 끝나면 같이 떠나기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본관을 향해 달렸다. 거짓된 약속을 남겨둔 채 서연은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모습이 마치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것처럼 보였다. 대연회장은 조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윤태수 회장은 상석에 앉아 건배 제의를 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내부의 적을 제거하고 새롭게 태어났다. 천지그룹의 영광을 위하여 조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 광경은 마치 지옥의 축제 같았다. 진혁은 연회장 구석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3, 2, 광정문의 거대한 철문이 폭파음과 함께 날아갔다. 섬광탄이 터지며 눈부신 빛이 연회장을 덮쳤다. 꼼짝마 경찰이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연기 속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당황한 조직원들이 무기를 꺼내 들며 저항하기 시작했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유리잔이 깨지고 테이블이 뒤집어졌다. 비명과 고함 소리가 뒤섞여 귀를 찢었다. 윤태수는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진혁은 권총을 꺼내 들었다. 이제 김준서의 가면을 벗고 강진혁 경위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는 윤태수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남자를 잡으면 서연의 세상은 무너진다. 그러나 놓아주면 정의는 죽는다. 그 순간 2층 난간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아빠 안 돼, 서연이었다. 그녀는 진혁의 당부를 어기고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진혁의 총구와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진혁이 아버지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한 것이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진혁은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서연의 눈빛이 그에게 묻고 있었다. 정말 당신이 경찰이야? 정말 우리를 속인 거야? 그 찰나의 망설임이 비극을 불러왔다. 윤태수의 경호실장이 진혁을 발견하고 총을 발사했다. 진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어깨에 스치는 고통을 느꼈다. 윤태수는 그 틈을 타 비밀 통로로 사라졌다. 진혁아 피해 동료 형사의 외침이 들렸다. 진혁은 엄폐물 뒤로 몸을 숨기며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다. 배신감과 공포, 그리고 무너져 내린 사랑의 잔해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폭풍은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진혁은 이를 악물고 윤태수가 사라진 비밀 통로를 향해 달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울부짖음이 그의 심장에 박힌 채 놓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한 길, 피로 얼룩진 정의의 길이었다.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뒤로하고 강진혁은 어둠 속으로 뻗은 비밀 통로를 질주했다.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왼쪽 어깨에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점점이 흔적을 남겼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탓에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윤태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다. 윤태수가 도주한 통로는 저택 지하 벙커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진혁은 며칠 전 금고를 털 때 확보한 설계도를 통해 이 루트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좁고 습한 콘크리트 복도를 달리는 그의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거칠게 울려 퍼졌다. 이것은 길고 긴 악연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경주였다. 지하 벙커의 두꺼운 철문 앞에 도착한 진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잠금장치에 권총을 겨누고 발사했다.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고 굳게 닫혀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윤태수가 벽에 걸린 비상용 무기를 꺼내려다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까지다. 윤태수. 진혁이 차갑게 외치며 총구를 그에게 겨누었다. 윤태수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라 믿었던 김준서가 자신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박 부회장이 죽고 나니 이제 네가 회장 자리를 탐내는 거냐? 진혁은 비틀린 웃음을 지으며 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던졌다. 신분증이 바닥에 떨어지며 찰칵 소리를 냈다. 윤태수의 시선이 그곳에 꽂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위 강진혁. 그 이름을 확인한 순간 윤태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경련을 일으켰다. 경찰 내놈이 짭새였어. 윤태수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배신감과 분노로 그의 전신이 부들부들 떨렸다. 진혁은 천천히 다가가며 미란다 원칙을 읊조렸다. 당신을 살인, 마약 밀매, 그리고 조직폭력단 구성 및 활동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닥쳐. 윤태수가 고함을 지르며 숨겨두었던 샷건을 집어들려 했다. 하지만 진혁이 더 빨랐다. 탕 정확하게 조준된 총알이 윤태수의 오른쪽 허벅지를 관통했다. 윤태수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천하를 호령하던 마약왕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진혁은 쓰러진 윤태수에게 다가가 샷건을 발로 차버렸다. 끝났다. 당신의 제국은 무너졌어. 진혁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3년간의 지옥 같았던 잠입 생활에 대한 회한이 담겨 있었다. 윤태수는 고통 속에서도 도끼 어린 눈으로 진혁을 노려보았다. 내 딸 서연이는 알고 있었나? 내 놈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걸. 윤태수의 질문은 진혁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진혁은 잠시 침묵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옥죄어왔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철저히 속였습니다. 그때 열린 철문 너머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진혁이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서연이 그곳에 서 있었다. 찢어진 드레스와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 그녀는 지옥 같은 연회장을 뚫고 기어코 이곳까지 따라온 것이었다. 서연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아버지와 총을 들고 서 있는 진혁을 번갈아 향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경찰 신분증을 발견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절망으로 물들었다. 아니지, 거짓말이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준서 씨. 아니, 강진혁 씨.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과 미래를 약속했던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쏜 경찰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진혁은 총을 내리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변명은 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녀가 마주해야 할 잔혹한 진실이었다. 맞습니다. 저는 경찰입니다. 처음부터 당신 아버지 윤태수를 잡기 위해 접근했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었다. 그녀의 가슴 주머니에 들어있던 녹음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진혁을 믿고 지켜주려 했던 증거가 이제는 그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조각이 되어 굴러다녔다. 당신
나를 사랑하긴 했나요? 아니면 그것도 연기였나요? 진혁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삼켰다. 사랑했다. 그 감정만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일 뿐이었다. 그는 차라리 그녀가 자신을 철저히 증오하게 만드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임무였습니다. 아가씨의 감정을 이용해 정보를 얻는 것이 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진혁은 잔인한 거짓말을 내뱉었다.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는 심정으로 서연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깊은 원망과 증오만이 남았다. 서연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벙커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배신당한 여자의 절규이자 세상이 무너진 딸의 통곡이었다. 윤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보았느냐? 서연아, 이게 놈들의 본색이다. 정의를 떠들지만 결국 우리보다 더 비열한 놈들이야. 윤태수의 외침이 서연의 상처를 더욱 굽팠다. 진혁은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했다. 그때 뒤이어 도착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벙커로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수많은 총구가 윤태수를 향했다. 상황은 완전히 종료되었다. 대원들이 윤태수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진혁은 총을 홀스터에 넣고 힘없이 돌아섰다. 그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패배감만이 가득했다. 동료 형사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생했어. 강경위. 대어를 낚았군. 자네가 해냈어. 진혁은 대답 대신 서연을 바라보았다. 여경들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인형처럼 끌려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진혁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너무나 차갑고 건조해서 진혁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당신을 평생 저주할 거야. 죽어서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서연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고함이나 욕설보다 더 무서운 저주였다. 그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경찰들에게 이끌려 벙커를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다. 진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경찰 신분증과 서연이 떨어뜨린 녹음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정의와 사랑. 그 두 가지는 결코 공존할 수 없었던 것일까? 그는 비틀거리며 녹음기를 주워들었다. 녹음기에는 아직 그녀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아가씨, 그는 소리 없는 부름을 삼켰다. 피로 범벅이 된 손으로 녹음기를 꽉 쥐자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이 손바닥을 찔렀다. 하지만 가슴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벙커 밖으로 나오자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수많은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며 밤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다. 영웅이 된 잠입 경찰. 거대 범죄 조직 소탕. 내일 신문 일면을 장식할 헤드라인들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아래 강진혁은 철저히 혼자였다. 그는 인파 속에서 멀어지는 호송차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차창 너머로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범죄자의 딸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차가운 조사실에 앉게 될 것이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도 이 비극적인 결말을 슬퍼하는 듯했다. 진혁은 쏟아지는 빗물에 얼굴을 맡겼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지옥에 남겨졌다. 강진혁 경위님.
서장님이 찾으십니다. 본청으로 가시죠. 후배 형사가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다. 진혁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무너진 천지 그룹의 제국이, 그리고 산산조각 난 사랑의 기억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경찰차에 올라탄 진혁은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승리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영혼을 잃어버린 껍데기뿐이었다. 차가 출발하자 그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서연의 마지막 눈빛이, 그 싸늘한 저주의 말이 끝없이 메아리 쳤다. 윤태수의 재판이 열리던 날, 서울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잿빛 하늘에서 흩날리는 눈송이는 더러운 세상의 죄를 덮으려는 듯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다.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위대, 그리고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희대의 마야광이 심판을 받는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열기로 차가운 공기마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강진혁은 증인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검사의 질문에 답했다. 정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하고 위엄이 있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마치 기계처럼 윤태수의 범죄 사실과 조직의 구조, 그리고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진술했다. 감정이 거세된 목소리는 법정 안을 건조하게 울렸다. 피고석에 앉은 윤태수는 수의를 입고 초라하게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한때 강남의 밤을 지배했던 제왕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고 배신감과 도끼만이 남은 눈으로 진혁을 쏘아보고 있었다. 하지만 진혁은 단 한 번도 그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방청석 맨 뒷줄,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한 여자에게 머물러 있었다. 윤서현이었다. 그녀는 검은 코트를 입고 마치 죄인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사형을 구형받는 순간에도,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방망이를 두드리는 순간에도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진혁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그 어떤 비명보다 고통스러웠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빠져나가는 인파 속에서 진혁은 서연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변호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남긴 불법 재산 상속을 전액 포기하겠다는 각서만을 남긴 채 종적을 감췄다. 진혁은 특진과 함께 표창장을 받았다. 언론은 그를 정의의 사도, 언더커버의 전설이라며 치켜세웠다. 동료들은 축하주를 건네며 그의 등을 두드렸지만 진혁에게 그 모든 찬사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파괴한 한 여자의 인생을 딛고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몇 달이 지났다. 진혁은 경찰청에 사직서를 냈지만 반려되었다. 대신 그는 장기 휴가를 신청하고 서연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그녀가 갈 만한 곳은 모두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그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지우고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진혁은 기억의 한 조각을 떠올렸다. 그녀와 함께 도망쳤던 그날, 그녀가 가장 평온해 보였던 장소, 도시 외곽의 추모공원이었다. 진혁은 홀린 듯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어머니의 묘비 앞에 앉아있는 서연의 뒷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드레스 대신 수수한 청바지와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기품 있어 보였다. 진혁은 숨을 멈추고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놀라움이나 반가움, 혹은 증오가 폭발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격정의 시간을 지나보낸 듯했다. 진혁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그녀에게 다가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천 번 연습했지만 막상 그녀 앞에 서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고 보고 싶었다는 말은 너무 뻔뻔했다. 그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다. 찾아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서연이 건조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 대신 메마른 체념이 담겨 있었다. 진혁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잘 지내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살아있는지 걱정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걱정할 자격이 있나요? 내 삶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그녀의 말은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진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압니다. 평생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거. 하지만 아가씨가 무너지는 걸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아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아버지는 죗값을 치르고 있고 나는 그 죄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껍데기뿐인 공주 노름은 끝났죠. 이제야 비로소 내 힘으로 숨쉬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강인했다. 진혁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면서도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윤태수의 딸이 아니라 인간 윤서연으로서 홀로 서기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할 일은 그녀의 앞길에서 영원히 사라져주는 것뿐이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진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연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진혁에게 내밀었다. 오래된 만년필형 녹음기였다. 그가 그녀를 속이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사용했던 그 물건이었다. 이거 가져가요. 이제 나한테는 필요 없는 물건이니까.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간직하고 있던 그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자 증오의 조각이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심장을 찔렀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서연이 못을 박듯 말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떠올라요. 당신을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그냥 서로 죽은 사람처럼 살아요. 그것은 그녀가 내릴 수 있는 최후의 자비이자 형벌이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눈에 담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 슬픈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 평생 잊지 못할 얼굴이었다. 서연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려 공원을 걸어 내려갔다. 진혁은 그녀의 뒷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벚꽃잎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봄은 잔인하게도 아름다웠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 손바닥 안에 남겨진 녹음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